자,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별별 수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8월 며칠이죠? 83. 8월 3일이군요. 아, 역사적인 날. 어저께 대책 발표됐는데 뭔가 한 달 지난 것 같아요. 한 달. 심리적인 시간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8월 2일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6.19 대책 때는 분양권에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대책이 발표가 됐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종합대책이라고 불릴 만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함께 해주신 분부터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붓옹산의 부동산 스터디 강명훈 소장님.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독서지향의 회장님이시죠? 부천에서 부동산 중개업하고 계시는 우리 김유섭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김유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실 얘기들 다들 준비해갖고 계셨죠? 다들 시장의 기대가 큰 만큼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재밌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보도자료 원본을 가지고 하나씩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5페이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제목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발표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투기지역에 대한 부분이 다시 언급이 됐었죠. 거기에 따라서 서울은 전 지역, 이게 투기과열지구에 해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투기지역으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송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으로는 역시 전 지역 25개 지역이 구가 지정이 됐고요. 그 밖에 투기과열지구에 과천과 세종, 투기지역에만 세종. 다시 얘기하면 과천시는 투기과열지구이긴 하지만 투기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으로는 경기에 7개 시가 지정이 됐는데요.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2구가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방으로는 부산 7개구, 그 다음에 세종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부동산 대책에 따른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보이고 나서 바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끓는 이런 결과들을 보여줬었죠. 마치 한 1년 전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거 특별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인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도 폐지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동시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자동 지정이 되니까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아주 쉬울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가장 핫 이슈죠.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정비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계속 논의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과연 유예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2018년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제한하겠다라는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재건축 예정주택을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해서 양수자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다시 얘기하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 분의 거래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같은데, 지금 투기과열지구가 우리 강 소장님, 투기과열지구가 지금 서울 전역이잖아요. 네. 서울 전역의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재건축 아파트 사지 말라는 얘기죠? 서울 전역에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이후. 그렇죠. 사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업 시행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사업 시행하고는 상관없죠. 양도 제한이니까 니들끼리 사고 팔지 말아라. 가수요 집 더 살라고 조합 설립되고 나면, 조합 설립되기 전에는 사도 되는데, 그렇죠. 조합 설립되고 나서는 사지 말아라. 근데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좀 바뀌어야 동의율이 좀 잘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이후니까요. 동의율은 끝난 거예요, 이미. 이전. 이전에는 사도 돼요.
이전에 사도 되는데 네. 나중에 샀다 못 파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결국 뭐 양도 제한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래를 제한하면서 지금 이 대책의 이게 이름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저는 5페이지부터 보지 말고 제목부터 보자고 했는데 못 그렇군요. 제목부터. 제목이 좋습니다. 뭐냐면 가보시죠. 두 개예요. 실수요 보호. 네. 투기 수요 억제,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 실수요자, 여기서 얘기하는 실수요자는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을 못한 사람들을 주로 지칭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는 실수요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를 좀 제한하고 단기 투기 수요 억제, 사고팔고를 제한해서 여기 사놓으면 좋아질 거야.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무주택자는 겁이 나서 집을 많이 못 사요. 당연히 많이 살 생각을 못해요. 지금도 무주택자인 이유는 뭐냐면 집값이 떨어질까봐 또는 돈이 그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무주택자인 경우들이 많아요. 당연히 여러 채를 살 생각은 없는데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로 바뀌고 그 유주택자로 된 경험이 되게 꿀 같아. 예를 들자면 샀는데 많이 올랐어.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구나 해서 다주택자가 되긴 되게 쉬워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은 그 하나의 주택 갖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주택을 가져본 사람이 또 갖고 하면서 시장에 어떤 불안 요소가 생기니까 그걸 차단하겠다. 그 두 가지를 제목에서 딱 다루고 있는 두 꼭지를. 그리고 대책도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실수요는 살려주고 투기는 누른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걸 최대한 막아보겠다라는 의지를 되게 보이는 대책. 그렇군요. 네네. 그 첫 번째. 네. 또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그 제목부터 얘기가 이게 막 중간에 끼다 보니까 아무튼 그랬던 거고. 네네. 사실 중간에 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있었어요? 네.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한 거는 이제 조정대상 지역은 작년 11월 9일날 11월 3일날 처음 개념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19 때 좀 조정대상 지역이 추가되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번에 투기과열지구랑 투기지역이 추가되면서 이제 기존에 전 지역 돼 있던 데에 규제가, 그러니까 지난 이 동향, 제일 먼저 보면 거래 동향이라든가 이거 먼저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일 상승세가 가파롭고 좀 불안 요소가 많았던 지역에다가 투기과열지구의 투기지역까지 지정을 한 거고, 조금 덜했던 데는 투기과열지구만 지정한 거고, 그리고 이제 조정대상 지역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데는 여기는 그렇게까지 큰 불안이 없었다라고 하는 데 있었고,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 거고. 그래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11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 이 투기지역이랑 투기과열지구 지정한 거를 보면요, 일단 투기과열지구 지정한 데는 서울 전역이고, 그 다음에 과천, 세종시가 있는 거고, 투기지역이 대부분 보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재건축 아파트 이슈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작년 11.3 대책을 제일 먼저 짚었던 데고, 그 다음에 용산은 용산이니까, 그리고 성동구, 마포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많은데요. 지난 2, 3년 과거 재개발 구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새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짚었고, 그 다음 노원, 양천, 영등포는 뭐냐면 앞으로 재건축할 때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 상계 8단지가 올 초에 관리 처분 받고 이제 이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노원도 줄줄 재건축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파트 물량들이 사실 이 단독주택이랑 이런 빌라나 이런 거랑은 다르게 좀 사실 투기적 수요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거래량도 많고 시장 자체를 크게 움직이는 큰 손들이거든요. 그래서 노원, 양천은 목동이랑 신정동 재건축단지 있고, 영등포 같은 경우 여의도 때문에 지정한 것 같아요. 강서는 또 마곡이 핫했잖아요. 같이 이렇게 지금 11개가 묶인 게 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를 왜 이렇게 투기지역까지 지정을 했느냐, 투기지역 지정하면서 이 발생되는 효과 중에 제일 큰 건 뭐냐면 LTV DTI,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부분 강화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LTV DTI 부분이거든요. 그게 좀 더 강화되는 거라서 투기과열지구로부터 지정이 되면서 LTV DTI에 대한 부분이 강화돼서 들어오죠. 이런 지역들을 그렇게 봤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분양가 상한제도 좀 저는 어제 대충 봤는데 봐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오늘 다시 좀 보니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할 수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사실상 사용이 안 되었어요. 이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민간 택지는 주택법 시행령상 정량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이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요건 자체가 되게 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꾸준히 계속 분양가 올라가는 거를 막지 못한다. 근데 그러면 정부가 여기까지 뭘 했었냐면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러니까 HUG 통해서 이제 주변 시세보다 10% 이상 분양가 높이면 보증 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안을 해왔었는데 이게 그 건설원가하고 맞물리는 내용. 근데 얼마 전에 공정위에서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공정위원회에서 주택보증을 그 공사 여기서만 하는 거 문제가 있다. 독점이다. 그래서 2020년부터가는 그냥 일반 보험사도 주택보증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경쟁체제로 가게 해서 보증료도 낮추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그럼 또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분양가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분양가 규제를 할 수 있을 만한 여지를 이 9월달 개설한다 그랬거든요. 이 시행령만 바로 바꾸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양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준 거예요. 네. 사실 부동산 경기 안 좋아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기대 심리도 있었는데 결국은 폐지를 안 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지역을 해제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돼서 과거에 건설 원가에 따라서 분양가를 어떻게 제한하겠다, 뭐 적정 마진을 몇 % 두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실패했던 이유가 사실 그 이명박 정부 때 건설 원가 공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서울도시개발공사, 그죠? SH공사에서도 결국은 건설 원가에 대해서 공개를 투명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게 사실 한때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결국은 야, 니네들 내 말 안 들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 시행에 제한을 두겠다라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 회사를 자유롭게 분양가를 결정을 해서 이익을 많이 만드는 것을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건설 회사를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또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내용이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에 대한 정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재건축에 대해서 조합원 지분을 구입할 수 없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좀 단편적인 게 뭐냐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입주 시까지 이게 기간이 엄청나게 긴데요. 그렇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묶어놓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외적인 조항이 있었죠. 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련된 예외적인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외적인 조항이 무슨 뭐 해외로 이주를 한다든지 뭐 돌아가셨다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조건들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거래가 되는 그 재건축 분양권이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도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제도가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외 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강사님 그 예외 사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확실히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 감은 무시를 못하는 게 어제 이제 파리 대책 나오고 나서 대충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 몇분들 얘기 통화를 해봤는데 이게 온도차가 있어요. 이 대책에 대해서 온도차가 있는데 강남의 일부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예외 규정 얘기인데 그렇죠. 조합 이게 뭐냐면 이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일단 불을 끄기 위해서 막 무리한 것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면 부동산 시장이 금융위기 이후에 안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조합 설립을 했는데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안 해.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제 조합 설립 인가는 낮지만 관리 처분하고 철거하고 이주하지 않으면 재건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재건축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건데 그 조합원 양도 그러니까 지위 변경 규정이 살아 있으니까 거래 자체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2년 이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양도를
허가해준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자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2년 동안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업을 표류하고 있는 데라면 2년 이상 소유한 조합원 물건은 사도 조합원들이 승계를 해주겠다, 이런 규정이 예외 조항으로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에 해당되는 조합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대책 나와서 이제 조합원 거 못하니까 사실 부동산 대책 보고서 아이고 재건축 부동산 사장님들 죽겠구나, 거래가 안 되면 먹고 살 거 없는데 그렇죠. 죽겠구나 생각해서 전화를 받더니 저희는 돼요. 저희는 돼요. 그래서 아, 여기는 되는구나, 이 규정이.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 내용 보면 2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9월 달에 시행령만 개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행령 개정하면 그죠. 시행령 개정하면 이게 3년으로 해서 또 적용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반대로 뭐냐면 9월 이 개정되기 전에 사면 또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차 타려고 전화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어제 또 그리고 뭐가 있냐면 조합원 지위변경 규정이 뭐가 있었냐면, 이게 투기가열지구 지정이 8월 3일이잖아요. 3일 이전에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계약을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양도 그냥 지금 이런 2년, 3년이 없더라도 2년이 없더라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을 줍기 위해서 급매 나오는 거였어요. 실제로 한 10% 가격 떨궈가지고 나온 물건도 있고, 그래서 거래들 하셨나 모르겠지만 그걸 찾으려고 전화들이 오고, 그러니까 이게 묶여서 못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 보면 그러니까 거기 한 40년씩 사시고서 오래 사시는 분들이 들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팔아서 얼른 이사하고 좀 쓰고 이제 돌아가실 날만 뭐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못 팔면 또 묶이면 완전히 가니까 난 이렇게 떨궈서 팔겠다, 이렇게 물건도 나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분위기는 그랬대요. 재밌죠? 아니 저도 또 재밌는 거 하나 봤어요. 어저께 계약을 하고 잔금이 무슨 뭐 1년 하더라고요. 잔금 1년? 네. 천천히 가겠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거래된. 근데 그런 거는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디테일하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거래하는 모든 부동산은 잔금 5년 전에 계약했는데요. 계속 빠져나가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 그게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나올 거예요. 규정이 안 나와요. 그거 옛날에 1년으로 안 돼. 왜요? 왜냐하면 거래신고 의무가 있잖아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되죠. 거래신고를 안 하고 과태료를 내도 되는 거다. 아니죠. 과태료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일단은 이게 옛날에도 있었는데 이거 계약 일자를 소급해서 작성들을 하죠, 보통. 그러니까 마치 내일 계약할 건데 뭐 8월 1일 날 계약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요. 계약금을 뭐 아주 작게 뭐 한 1%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실제 거래가 결국은 상관없는데. 아니죠. 상관없어요. 결국은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60일 이내까지만, 60일 이내까지 실거래가 신고만 60일 이전에 들어가면 되니까. 아니 사실 저는 이거 나오고 나서 편법적인 그걸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할까 그걸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 8월 5일에 계약하면서 실제 계약은 8월 2일에 한 것처럼 계약서를 쓰고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근데 지금 여기 법무 쪽에서 대책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별 사법경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맞아요. 만약에 제가 이 관계자라면 실제 계약금이 입금됐는지 은행 내역, 거래 내역만 조사하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만 털면 나와.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은행권에서 정부에 보고되는 금액이 우리가 보통 1회에 얼마가 이체가 되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가 되느냐가 예전에 2천만 원이었다 1,00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그게 결국은 1,000만 원 이하의 계약금이면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1,000만 원 이하의 계약금이면. 그래서 사실상 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이거. 이 얘기는 너무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가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있기는. 네, 그래서 어제까지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계약일자. 아무튼 실제로 이렇게 하려고 어제 많이 움직였다. 그 얘기예요. 아니 뭐 해도 돼요. 네, 옛날에 있었다고. 10년 넘었습니다. 네. 네, 10년 넘었어요. 조사 대상 기간이 아니니까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막 도입됐던 그 당시에도 계약일자 변경을 통해서 편법적으로 거래하는 건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거래 개수 자체는 엄청나게 줄어요. 네. 왜냐면 매수가 확 줄어드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도 편법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존재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사법경찰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범 다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35페이지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8페이지야. 아, 그렇죠. 30분 안에 끝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네. 그게 목표입니다. 30분 안에 끝내는. 이미 30분 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네.